그래서 저는 인지 언어학을 통해서 중국어를 사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연세대 미래 캠퍼스 글로벌 엘리트 학부 안에 그 중국 학생들 그리고 일본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을 모아서 문화 분석하는 수업을 하고요. 문화 분석 중에서도 언어 문화, 그래서 언어로 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 의미가 담겨 있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신문을 분석하거나 광고를 분석하거나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언어학들은 뭐 교육에다가 응용을 한다든지 또는 그 언어학을 통해서 뭐 번역이나 통역을 좀 더 유려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쪽이었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인지 언어학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을 연구하려면 사람이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그 사람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한 걸 통해서만 그 사람을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선택한 건 언어입니다. 네, 인지 자, 일단 언어학. 여기까지.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오늘도 간단하게 어쩌다가 인지언학을 연구하시게 됐느냐를 여쭈었더니 강의를 시작하시잖아요. 오랜만에 네, 이제 이렇게 제 소개를 얘기하면 하느라. 처음부터 약속을 어기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좀 쉽고 재미있게 하기로 해놓고. 그래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제가 오늘 책을 받았어요. 오늘 이제 그래서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 책 표지 가지고 약간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거울 컨셉이 있습니다. 거울. 그래서 이게 이 인지 언어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 언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춘 인간의 어떤 심리, 생각의 방식 이런 부분들을 탐구하는 게 그 인지 언어학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답변해 주실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업병인데 방금 논쟁을 했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이야기하는 현상이 있는 거죠. 둘이 얘기는 한 건 사실. 근데 그거를 논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쟁자가 이제 전쟁할 때 쟁자, 다툴 쟁자니까 그걸 싸웠다라고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아까 책 가지고 수다 떨었잖아요 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실이지만 수다 떤 걸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을 기사화한다거나 오늘 내가 가서 일기를 쓴다거나 했을 때 그 방식을 보면 그날 그 하루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가 이제 정리된 맨 마지막에 나올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인지 언어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조금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조어들도 많이 새롭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텐데, 인지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면 그게 뭔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언어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물들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지 먼저 간단한 한 15분 정도 강연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주제 등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재밌어요. 그 짧은 강연이지만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뉴노멀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사 하고 제목을 요청했더니 나는 언어로 뇌를 씻는다. 요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이 부제가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한 언어 이야기인데 자, 먼저 나는 언어로 뇌를 씻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지 도대체 인지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작업을 혹은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서 먼저 그 박웅석 교수님의 짧은 토크를 겸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주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서 주제를 뽑아달라고, 제목을 뽑아달라고 하실 때 조금 제가 게으르게 이 책 뒤에 보시면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가 이 오늘 강연의 제목입니다. 나는 언어로 뇌를 씻는다. 새로운 삶을 위한 언어 이야기. 이렇게 되면 뒷광고가 되나요? 그렇죠. 책 뒤에 있어서 뒷광고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뒤에서 몰래 하면 뒷광고인가요? 저는 사실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시면 이렇게 진지한 학문을 하시는 이렇게
문학, 역사, 철학 중에서도 가볍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하는 학문을 굉장히 아니면 제가 하는 스타일을 굉장히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하는 것들은 가볍고요. 일상적입니다. 이상적이지 않고요. 일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나는 사과를 먹는다. 제 제자들은 이런 한국어 배우고 있거든요. 중국 유학생들. 근데 이런 말 쓰신 적 있나요? 나는 사과를 먹는다. 그는 사과를 먹다. 안 쓰거든요. 근데 배웁니다. 뭐냐면 그걸 기본형으로 정해놓고 우선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변형되는 것들, 먹었다, 뭐 먹는다, 먹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 소개했던 쓰지는 않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상적인 언어라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는 사람은 그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상적인 언어 말고 그건 교육에서는 가치가 있죠. 하지만 제가 하려는 작업,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쓰는 언어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쓰는 언어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고요. 제 수업을 그래서 듣는 그 제자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처음에는 들어와서 이렇게 뭐지? 저게 뭐지? 이렇게 했다가 수업을 마치고 이제 나가게 되면은 나가면서 벽에 붙어 있는 무슨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분석하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 때문에 나도 이상한 습관 생겼다고 자꾸 저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그 학문, 제가 연구하는 걸 굉장히 사랑해요. 뭐냐면 여기서 수업을 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 나가면서 새롭게 그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인지언어학에 깊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진짜 실제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학문적 가치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연구를 하면 이걸로 뭘 하지? 라고 할 때 답을 줄 수 있는 걸 찾고 있었는데 이게 그나마 저에게는 커다란 목적의식을 줬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언어로 뇌를 씻는다 그러면 이제 한자어로 만들면 세뇌가 되겠죠. 씻을 세자에다가 이 뇌니까요. 그래서 뇌를 씻다 하잖아요. 참 이것도 신기하죠. 원래는 남에게 무언가를 심어 넣는 것처럼 우리는 세뇌를 생각하는데 심어 넣으려면 그 앞에 전제돼야 되는 건 그 기존에 갖고 있던 프레임,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언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중천 철학도서관을 늘 출근할 때 거쳐서 이제 연세대 미래 캠퍼스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늘 가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경로 의존성이라고 보통 하죠. 가던 길로 가고 먹던 방식대로 먹고 뭐 운동도 하던 방식대로 내가 의식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던 방식대로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언어 면에서 최소한 언어 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할 때 또는 아니면 내 일방적인 그 일상적인 습관들처럼 반복해서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세뇌가 돼요. 좋은 뜻에서 세뇌예요. 씻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라는 걸요. 그러면 알고 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더 좋은 언어일까?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말고 다른 방식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정말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걸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들 늘 하시던 거예요. 신문, 뉴스, 광고, 뭐 음악, 영화 이런 쪽에서요. 그거를 이제 저는 대중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게 이제 이 김시천 선생님하고 오늘 관장님께서 류경 관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강연도 하고 여러분들과 뭐 기회가 된다면 자주 뵙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미리 나눠드린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눈으로 그래서 현재를 바라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늘 어제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언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변화를 겪게 되느냐?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변화건 내적으로 변하려고 하는 것이건 간에 언제 변화하느냐 보면 그 충격이 뭔가 충격이 있겠죠. 내적 충격이나 아니면 바깥에 세상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많이 벌어질 때 사상적으로 다양한 사상이 나왔던 것처럼 이게 뭔가가 변화를 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저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보면은 언어적으로 제가 재밌었던 건 이런 거죠. 핸드폰이라고 하는 건 핸드폰이 세상에 없었을 땐 없던 어휘죠. 그렇죠. 근데 핸드폰이 생겼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지? 편지라고 할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편지랑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어휘를 갖다 붙이는 거죠. 핸드폰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핸드폰을 계속 쓰다가 인터넷 시대는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하자.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거든요. 머리 쓰는 거 싫잖아요. 새로운 어휘 하나 더 외우는 거 귀찮거든요. 그럼 보통은 버텨요. 그럼 안 씁니다. 핸드폰으로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순간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면 이거는 이 어휘로는 표현할 수 없겠다라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어휘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새로운 어휘가 탄생했을 때 그 어휘는 세상에 변화를 반영하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휘들이 탄생했을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던진 신조어가 뭐가 있을까? 라고 보면 그러면 지금 현황을 우리가 조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조어들 쭉 봤더니 뭐 어려운 것들 말고요. 여기서 직접 아까 얘기했었던 직관, 직접 관람, 뭐 집관, 집에서 관람, 뭐 이런 것들요. 방콕, 방에 이제 콕 들어박혀 있는다든지. 근데 방콕이라는 걸 확장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집콕이죠, 그죠? 그러니까 방콕이 사실은 격리의 느낌으로 쓰인 게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으로 쓰였던 것도 아닌데 방콕은 정확히 아니고 집에서 잘 안 나가게 된 거니까 이제 어휘를 확장할 때 방을 그냥 집으로만 바꿔서 집콕 이렇게 쓴다든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이 방식들. 그리고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뉴노멀하고 이따가 말씀드릴 뉴노멀이라는 어휘를 인지언어학자인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고 그리고 언택트입니다. 언택트가 좀 재밌었어요. 여기 그래서 본문 내용에 나눠드린 거에서는 언택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건 쓰지 않는 완전 콩글리시다. 이런 말이 어딨냐. 거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non contact 또는 no contact, zero contact 이게 영미권에서 쓰고 있는 어휘다. 언택트 이런 말은 없어. 물론 2017년에 이제 김난도 선생님 책 많이 봐시죠? 트렌드 그 책에서 언택트란 말을 처음 쓰고 나서 계속해서 유행이 이번에 확 유행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쓴다. 그러면 왜일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누가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 그 말 쓰지 마, 이런 말 쓰자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코로나 블루라는 게 유행했었잖아요. 그 용어가 이제 많이 쓰였는데 블루가 여기서 우울함, 우울증, 우울함을 얘기하죠.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그 우울함. 이거를 이제 국립국어 이 교육원이랑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체어를 지정해 줬더라고요. 뭐겠습니까? 코로나? 그냥 우울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우울. 검색을 해봤죠. 저는 일이 너무 편해요. 그냥 검색하면 됩니다. 뭐 참고문헌 이런 게 필요 없고요. 사람들이 쓰나 검색을 해봤더니 코로나 우울은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대체어를 지정해줘도 그럼 사람들은 왜 코로나 블루를 쓸까? 코로나 블루를 왜 쓸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인
되겠습니다. 자, 뒤로 계속 넘어가면 제가 그래서 이 언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레이코프와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삶으로서의 은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예전에 그 보령에서 그 인문학 책 읽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웠나 봐요. 그 책이 좀 어렵습니다. 반응이 폭망이었어요.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고 여기 서문에도 써놨거든요. 그게 나에게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의 눈빛을 보게 되면서 나는 정말 좋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싶었는데 안 되는구나. 왜? 그들의 언어로 조금 다가가서 말했어야 되는데 이 학술적인 언어가 너무 용어가 많다 보니까 저는 좋다고 말하는데 반응은 안 좋은 거예요. 반응은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쓰게 됐죠. 근데 거기 있는 가치는 사실은 이 책으로 그 책을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라서 그 책을 보면 어마어마한데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내용의 주제 요지는 간단해요. 예전에는 은유가 수사, 그러니까 뭐 시인이나 소설가나 뭐 셰익스피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는 전유물처럼 여겨졌다면 자세히 보면 우리 생활에 은유는 전반적으로 삶 전반에 깔려 있다. 그래서 제목이 삶으로서의 은유가 되죠. 그 안에 내내 이 두꺼운 책 내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유를 늘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요. 아까 논쟁 이런 것처럼요. 무언가 하나만 던졌다 하면 사실 그 안에 자세히 파고들면 은유가 들어있어서 이 은유가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 자체 아니냐라고 아예 굉장히 이제 센 주장이죠.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인지 철학이나 인지 여러 신경학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렇게 증거가 반증이 계속 일어나면서 증거가 돼지면서 지금은 중심, 그러니까 인지 언어학의 어떤 중심적인 코어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계속 보고 있고요. 이 책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언택트 이야기는 조금 지금 그냥 바로 할까요? 언택트? 네. 언택트도 보면은 이런 거죠. 살짝 우선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컨택트인데 앞에 이제 on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on 컨택트가 돼버린 건데 컨을 빼버렸죠. 그래서 언택트 이렇게 컨택트라고 해야 되는데 컨이 없어지고 그냥 on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이게 엉망이지 이런 언어가 이런 어휘가 어딨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다 이렇게 잘 우리 거리두기랑 그다음에 마스크 써주고 계신데 마스크가 한동안 많이 팔릴 때 이런 용어 있었거든요. 금스크. 그러니까 금값이다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금스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쓴단 말이죠. 금스크라는 용어는 제가 신문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아이들이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냥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이유는 마스크, 세 음절, 삼음절에 익숙하던 사람들에게 금값 마스크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거를 하나 떼내서 넣어도 이해는 가능하니까 그냥 넣어버리자 해서 금스크, 운율을 지키면서 유행어로 만들어버린 거죠. 만약 금값 마스크 이런 거였으면 사람들이 별로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건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신조어에서 그래 옳고 그름도 좋아. 하지만 그렇게 쓴다면 왜 그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가치 있지 않을까? 제 것만 가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방식의 생각도 조금은 우리를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코로나 상황 이후에 집콕이라는 말처럼 저희가 집에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TV 보고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TV나 강의는 또 줌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보가 무한히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TV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 계속 검색하고 있다고요. 근데 유튜브 검색이 특히나 문제가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이라는 거는
제가 익숙한 걸 거기에다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 정보를 제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더 강화되죠. 무슨 얘기냐면 습관을 반복하면 강화되는 것처럼 나한테 익숙한 걸 넣었으니 익숙한 게 나오고 익숙한 걸 다시 넣었으니 익숙한 걸 입력하게 되고 또 익숙한 걸 입력하니까 또 익숙한 게 나오고 그러면서 좁아진다는 거죠. 맨 마지막 말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지 심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뭐냐면 남들과 소통의 창구가 끊기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1차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혼자서 무언가를 검색해서 정보와의 대화라고 칠게요. 왜냐하면 책도 결국엔 저자와의 대화라고 하니까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누군가가 쓴 것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과의 대화라고 친다면 그것도 문제 없지 않냐? 문제 없죠. 근데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내가 익숙한 것만 자꾸 검색해서 그것들이 또 추천하죠. 알고리즘이 있어서 내가 봤던 거 비슷한 것들을 추천해요. 그러면 그걸 봐봤자 계속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영역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수학, 화학 이런 거 억지로 배워서 제가 그걸 싫어하게 되긴 했는데요.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슬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억지로 했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거든요. 낯선 것들과 접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직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교류할 때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것들과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사유하는 방식에 사고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람을 만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대로 있어도 내가 그거를 바라보는 방식을 한번 점검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럼 뭘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언어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오늘 인지 언어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자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역시 그 첫 번째로 들었던 저의 소감은 속았다예요, 속았다. 그렇죠? 그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또 역시 또 용어들이 있고 또 굉장히 좀 쉽고 비근한 예를 들어주셨지만 그 제 귀에 들을 때 아주 쉽게 들려왔던 첫 번째 대목은 요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를 익힌다, 배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뭐 중국어를 배우든 한국어를 배우든 이 교과서 속에서 쓰이고 있는 그 우리말을 표기한 방식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상적인 언어들을 모델로 하더라. 뭐 밥을 먹는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듣는 얘기는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 집안에서는 주로 처먹어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녀석이 와서 이제 책 보고 있는데 아빠, 엄마가 식사를 하시래요. 똑같이 밥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아들이 쓸 때랑 와이프가 쓸 때 왜 처먹다와 식사하다 또 다를까? 그래서 인지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사실은 언어의 규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혹은 문화. 그러니까 처먹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과 식사하세요라고 말을 쓰는 사람의 심리나 또 그런 것들이 쓰일 수 있는 문화나 규칙은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이런 걸 연구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귀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이게 이상 언어와 실제적인 언어 가운데서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는 언어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사실 학계에서는 그런 걸 별로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상의 경험이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걸 사랑한다고까지 표현했어요. 맞죠? 그랬나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랑.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인지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업을 하는구나.
그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신조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BC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네, 책을 읽다 보면은 그 한글로 되어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괄호 열고 BC, B, C, 몇 년. 요게 예전에 당연히 Before Christ이기 때문에 아 예수 탄생 몇 년 이런 방식의 기준으로 쓰였는데 저는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아 BC가 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 시대로 바뀌었구나. 아마도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상용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 이 코로나가 일어난 현재의 상황과 변화가 정말 이 기원을 다툴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 인지언어학이 바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함축을 우리들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학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뭐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 이렇게 제가 요약할 수는 없는데 이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강의하시는 중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의 문장이 저한테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까요? 제가 좀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코로나 시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공식적이고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쓰는 사회적 거리두기. 아마도 이게 이 시대를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일 텐데 마지막 강연 요약문의 문장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이지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는 아니다. 네. 요 얘기로 끝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함축이 있을까? 이거를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물리적 거리만 두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심리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좁힐 수 있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방송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뵙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만나는 것들, 그러니까 온택트적으로, 언택트 상황에서 만나는 것들, 이런 만남이 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되 심리적 거리두기는 안 해도 되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찾고자 하는 거고, 도서관 중에는 제가 알기로 원주 이 중천 철학도서관이 굉장히 빠르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김시천 선생님의 어떤 기획과 함께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의미를 깊게 두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면하는 관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이게 이제 이 우리의 일상의 규칙이었었는데 뭐 보통 이제 요즘 영어 많이 쓰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자주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 사실 이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불편함이지 않은가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은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방콕, 집콕 이런 등등의 예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방콕하고 집콕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다를까? 뭐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방콕은 더 힘든 거죠. 방콕은 방에만 이제 콕 박혀 있는 거고, 집콕은 방이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거기 플러스 거실에 화장실 다 합친 집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 범위를 이제 범주를 확장해 준 거죠.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주. 저는 이 박 교수님의 생각을 이제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사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이거 사회 보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사회적 거리두기지 심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그거 막 골똘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학자분을 모셨으니까 제가 추론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검증을 받고 싶어졌어요. 방콕과 집콕은 유사한 단어가 아니라 맥락이 굉장히 다른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집콕은 한편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방콕은 부정적이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방콕이란 말을 쓸 때의 의미는 외톨이에요. 예컨대 일본의 히키코모리처럼 사회적인 관계 자체를 단절시키고 있는 그런 습성이나 생활 방식을 지칭할 때 보통 방콕,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관계를 끊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집콕이라고 하는 말은 그와는 맥락이 다른 게 사회적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는 말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 대신에 뭘 끊느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콕 박혀서 일을 한다. 그래서 좋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집콕이라고 하는 말은 방콕과는 달리 방콕은 외따로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이런 의미인데 집콕은 학교에 안 가고 직장에 안 가고 누구 안 만나고 집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쪽에 달리 말하면 자유의 확장 혹은 어쩌면 나의 어떤 내밀한 혹은 내 삶의 일부분을 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투영된 그런 단어가 아닌가. 교수님의 방금 발언을 학교와 학생이 싫어합니다. 저는 학교 나가는 거 좋아하고 학생들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게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박 교수님은 워커홀릭이거든요. 일하는 걸 되게 즐겨요. 그렇죠? 네,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이거는 저의 사견이라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단어가 새롭게 출현했을 때 방콕과 집콕은 뭐가 다르지? 왜 방콕이란 말 대신에 집콕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에 안 가니까 좋다 이런 의미도 쓸 수 있겠지만 또 이 직장 상사들의 경우에는 이 부하 직원이 집콕하고 안 나와 이렇게 쓰면 또 집콕의 의미가 또 다르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다양한 언어들이 등장하고 하는 것들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연구하다 보면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관계 혹은 문화,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인지언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맞는 건가요? 네, 인지언어학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아까 거리두기 얘기한 김에 조금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물리적 거리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를 두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이제 군대 간 제 제자들이 이런 얘기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나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홀로 남겨졌겠죠. 그러면 이제 홀로 남겨지면 거리가 이제 어떻게 된 거죠. 거리두기가 저절로 돼버린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계속 상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계속 머릿속으로 상기한다는 게 어느 순간에는 그 해변가에 써놓은 글처럼 파도가 탁 쓸고 가면 지워지듯이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사진을 보통 쓰죠.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걸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기록해서 꺼내서 보는 거죠. 이렇게 꺼내면 옛날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그 사람 사진을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의례 또는 어떤 기념품이라는 것들을 보면 다시는 내가 유럽을 못 가. 다시는 중국을 여행을 갔었는데 왠지 내 생에 또 올 것 같진 않아. 그랬을 때 더 간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간단한 저희 집에는 이렇게 기념품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저기 마그네틱 해서 그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걸 좀 모으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상기되고 거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생각하게 된다는 거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연결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직접 여기서 만나면 더 좋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 여러 가지 방식들로 소통하는 것들도 심리적으로는 대면과 같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심리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뇌는 생각하는 것들을 직접 본 것과 동등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이게 될 줄 몰랐는데 사실은 저는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현상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논쟁되었던 혹은 논의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커피숍 가보시면 그리고 제 아들의 행동에서도 제가 여러 번 관찰을 했던 건데 커피숍에 가셨을 때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혹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 앉아요.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하고 커피든 뭐 차든 각자 받고선 거기서 이제 막 수다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꺼내요. 그리고 셋이서 같이 카톡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언택트란 말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전의 시선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만나서 서로 친근하게 대화를 하고 웃고 감정을 소통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왜 만나서 카톡 질이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딱 요 시대가 등장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도 그렇게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권장할 수 있는 방식의 그 관계 맺는 방식, 소통하는 양식이 되었다. 이게 아마도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코로나가 언택트라고 하는 말의 쓰임새를 사실은 제도화하고 그 일상화하는 데 기여를 한 거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실 때 일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셔서 뉴노멀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멀 저는 이제 영포자 쪽에 가까워서요. 영어가 저는 중국어 핑계를 댑니다. 중국어에 너무 집중하느라 영어를 포기했어라고 핑계를 대는데 노멀을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일상, 평상,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이 표준, 기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나오면 도대체 뭘로 정하면 좋을까? 이제 검색해 보면 되죠. 기사를 검색하니까 이상 기후가 뉴노멀이 된 한반도. 요랬을 때는 이상 기후, 이제 날씨가 막 엉망입니다. 이상 기후가 뉴노멀 대신 뭘 바꾸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일상,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여기서는 새로운 일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갈게요. 새로운 일상이 된 한반도. 그 다음에 또 검색을 해보니까 모바일 북 페스티벌. 이제 모바일로 그 도서전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서 축제 뉴노멀 제시. 이렇게 했을 땐 이 뉴노멀은 새로운 일상보다는 새로운 기준.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에서 따졌을 때 국면성이라고 하는데요. 국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때는 이 어휘에 이쪽을 쓰고요. 어떨 때는 이쪽을 쓰고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 삶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국면성이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시면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말고 아무튼 댁으로 가시면 아버지가 되고 학교로 가시면 교수님이 되고 누군가에겐 친구일 수 있고 남편이고 이렇죠. 국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 거죠. 역할이. 롤이 주어져 있는데 어휘도 그래요. 어휘도 생명체처럼 그 중에 일부들이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하거든요. 이쪽에선. 그래서 그쪽이 반짝반짝 그쪽만 쓰이는 겁니다. 부분 의미들이 쓰여요. 그래서 다양한 다의적인, 그래서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뉴노멀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일상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일상, 평상. 그러면 일상 한번 분석할게요. 날 일자에다가 상자는 이제 이렇게 꾸준히, 무슨 상이라고 그러죠? 한국어에서? 꾸준하다라는 거죠. 평상시 할 때 그 상이니까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화 없이 계속 가는 게 이제 상이죠. 일상. 또는 평상도 그렇죠. 평탄하게, 평범하게, 쭉 상.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반이어는 뭐가 있을까요? 반대말 정도는 뭐 한 비상 정도 할까요? 비상. 아닐 비자죠. 그래서 평상시처럼 쭉 가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 변화가 생긴 거죠. 이렇게 비상, 일상, 그리고 평상 이렇게 쓰는 거 봐서는 상이 핵심인가 봐요. 그죠? 이 단어에. 계속 쓰이잖아요. 여기 있는 건 변화하죠. 일상, 비상, 평. 이렇게 계속 여기 변하는 거 버리고 상만 남기겠습니다. 상만. 근데 요 상이요. 그러니까 꾸준히 간다는 거. 요게 비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래서 일상 비상이라고 할 때 그 일상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부정이잖아요. 아닐 비자. 부정이라는 건 일상적이지 않음이라고 쳤을 때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비상인데 돌아갈 거야. 원래 그 자리로. 라는 게 있죠. 근데 뉴 노멀이라는 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상이긴 상인데 그죠? 노멀이 상. 그러면 뉴 노멀 할 때 뉴는 신이 되겠죠. 새로운 상, 신상이 그 뭐 백화점 신상은 아니지만 그 신상이 될 겁니다. 새로운 꾸준히 평상, 일상, 새로운 일상.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그러면 신상의 어떤 상대어는 구상이 될 거예요. 옛 구자를 써서 단절을 의미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아니고요. 일상 비상처럼 이제는 비상인데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하는데 돌아올 거야를 부셔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끝이야. 이게 일상이야. 단절입니다. 왜냐하면 개체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든 거라고요. 옛날 상이 있고 지금 신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적응을 강요합니다. 적응을 강요하거나 적응하세요라고 청유하거나 이거는 뭐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적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말이 가진 그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요게 좀 신기했는데 그래서 신상 이렇게 제가 말장난처럼 신상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도 신상태 해서 신常态 이게 이제 뉴노멀이에요. 중국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한자어를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뉴노멀을 다시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 그런 의미가 안에 담겨 있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제 분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중국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상태. 네네. 신상태라고 합니다. 네. 다시 중국어 발음을 하고 그러네요. 신常态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흉내내면은 그 중국어 훈련을 하지 않아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맛이 안 나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귀가 네.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신常态라고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말씀을 꺼내신 김에 네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좀 중국에서 좀 새롭게 등장한 좀 이 오늘 주제랑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새로운 신조어가 있나요? 이게 이제 강연을 들으시는 분한테는 좋고 저한테는 죽을 맛인 것 중에 하나가 전날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거 알아와 이렇게 저 선생님들과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이거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굉장히 그래서 좋은 기획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힘들죠. 중국 제자들에게 싹 돌렸습니다. 뭐 없니? 신조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집관, 집콕, 뭐 방콕. 근데 중국에 딱히 대응되는 게 지금 딱히 없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딱히 없고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중국에 시험 삼아 무엇을 하다 할 때 시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 한번 해봐 그럴 때 시시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시시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 서거하다 죽다 있잖아요. 그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시지우 시시라고 해서 한번 겁나지 않으면 도전해봐. 죽을 테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의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에이 괜찮아. 그냥 뭐 헬로윈 가서 놀지 뭐. 마스크 에이 그냥 벗고 뭐 지내지 뭐. 이런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용어인 거죠. 그래서 시시 지우 시시. 그래서 시도해 보세요. 그럼 바로 죽습니다. 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음 가지고 장난치는 게 하나. 그다음에 그 실제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게 하나. 근데 이 장난스러운 시시 지우 시시 이렇게 똑같은 발음 가지고 장난치는 게 어디서 저는 느꼈냐면 확진자에서 느껴요. 그러니까 확진자 할 때요. 내가 이제 살쪘어 라고 할 때 확진자 있잖아요. 초반에 제가 이 용어를 발견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많이 접어든 상태가 아니고 초반이었거든요. 그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재밌으니까 그거를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게 겁이 났냐면 지금 상황이 이런데 확진자 이런 농담을 해도 될까? 인스타에 이거 올려도 되나? 그래서 바로 내렸죠. 이게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사람들이 쓰거든요. 확진자 그냥 농담으로 친구들끼리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 확진자와 확진자 그 발음 비슷한 것 때문에 이렇게 유쾌하게 농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음이 비슷해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우울함이나 이런 걸 해소해 주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쓰인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진화론처럼 그러니까 어떤 어휘들은 너 그런 농담할 때야? 그랬으면 이거 죽었을 거예요. 이 용어 안 쓰겠죠. 근데 계속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건 그게 가진 어떤 기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언어에 대해,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 조금만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게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그 박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좀 옆에 좀 잠깐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의 네티즌들이 쓰는 문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뭔가 좀 단어가 있겠지 싶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그런 방식의 분위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초창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용어들은 되게 공식적인 용어였거든요. 첫 번째가 K자 돌림으로 시작되는 말들이에요. K방역, K팝, K컬처 등등 해가지고 이게 공식 매체를 통해서 정부도 많이 쓰고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과 관련돼서는 뭐 집콕에서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언택트 등등 이런 용어들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들 속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는 있지만 위험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죽음이라든가 뭔가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깊이 배어 있는 단어들은 크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 안전에 대한 감각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박 교수님이 들려준 딱히 적당한 단어는 없지만 들려준 이야기가 그래 한번 해봐 곧 죽을 테니까.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중국도 한국만큼이나 방역에 성공한 나라라고 자처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방식은 다르지만 그런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표현 속에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시대 혹은 코로나를 겪고 있는 개개인들의 안전감 자체가 사실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이 인지언어학의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어떤 행동들을 하기에 그렇게 하면 죽는 거 알면서 할 거야? 라는 것처럼 자기 규율이 센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이야 뭐 그러니까 그것도 맥락에 마찬가지로 따라. 네. 그 어떤 불안, 불편 이런 심리가 훨씬 더 강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콕이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내가 집에 콕 처박혀 있어야 돼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지만 학교 안 가서 좋아, 직장 안 가서 좋네 라는 그 부분이 함께 함축되어 있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와는 좀 그 의미와 강도가 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더 그 주장을 좀 보태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딱딱하다라는 그 ing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core라는 뜻이 있거든요. 중심, 핵이라는 허를 ing 이렇게 쓰면 하드코어입니다. 근데 ing 그러면 하드코어가 원래 장르를 얘기할 때 쓰던
중국어였는데 요즘 잉허는 그 간호사나 의사를 지칭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이제 어떤 하드코어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공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상 어떤 생활에 관련된 용어보다는 그 막 싸우고 뭐 부딪히고 죽고 그걸 막 지키러 영웅처럼 뛰쳐나가고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도 간호사랑 의사를 얘기할 때 그런 계열의 용어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방식의 예를 들었던 까닭은 이제 그 박 교수님이 저한테 이 자료를 미리 주셔가지고 제가 일부 내용을 조금 읽어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게 주신 제목이 나는 언어로 뇌를 씻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뇌라고 하는 글자를 제목으로 채택하신 까닭은 이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사실은 뇌과학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구에서는 주로 뇌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근데 동양 철학을 한 제 입장에서는 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오는 거는 낯설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동양 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나는 언어로 내 마음을 씻는다. 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 마음은 사실은 마인드라기보다는 heart. 그러니까 감정이라든가 느낌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배어 있는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데 인지언어학의 내용들을 또 잘 들어보면은 이제 은유, 환유, 또 창조성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이제 뒤에 이어지는 순서에서 또 우리 박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감정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배제하지 않고 훨씬 더 그 어떤 그러니까 학술에서 다루는 의미의 영역만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깃들어 있는 인간의 경험, 그에 대한 감정, 느낌, 분위기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응축되어 있는데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가운데 어떤 때는 이런 측면을 쓰고 저런 측면을 쓴다. 그런 것들에 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 인지언어학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들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조금 이제 사례들을 봤는데 그 영역들이 느낌과 감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 박은석 교수님의 그 설명으로 인지언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뭘 하는 학문인지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이제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야기 말씀 중에 보니까 이제 뭐 조지 레이코프? 네. 네. 삶으로서의 은유? 네. 네, 무지하게 어려운 책이어가지고 이 일반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그 강의를 망했다라고까지 표현을 쓰시는데 인정해야죠. 이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근데 사실은 이게 은유의 문제랑 결부가 안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삶으로서의 은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인지언어학이 단순히 의미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은유의 세계를 다룬다 이런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은유, 환유, 뭐 그다음에 각종 상징, 뭐 일부의 상징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인지 언어학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인지 문법 쪽 이렇게 나눠도 될지 모르겠으나 크게 나누면 인지 문법 쪽이 있고 인지 의미론 쪽이 있습니다. 이 문법이라고 말하는 거는 형태 자체를 집중적으로 파는 거고요. 의미론을 하는 게 이제 전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념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 의미론 쪽에서는 보통 은유, 환유, 그리고 개념이 막 이렇게 혼성되는 게 있거든요. 막 섞이는 이런 혼성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 더 쉽게 일단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은유랑 환유랑 잘 구분이 안 됐거든요. 전부 다 비유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죠. 제가 처음 들었던 그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분이 저를 딱 보더니 하시는 얘기가 김 선생은 차도남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도남?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차가운 도시의 남자래요. 이게 차가운 도시의 남자. 왠지 그 단어가 저한테 싹 좋지 않았어요. 난 부러운데? 아니, 이게 왜 저한테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기억이냐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양복을 잘 요즘엔 입질 않는데 이 대학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양복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조금 얘기가 길 텐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데 그날 아침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이제 공항에서 그 다음 주에 또 되게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첫 강의 데뷔를 결혼식 다음 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강의를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으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아침 새벽에 이제 그 웨딩 촬영을 하다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했다가 거의 집사람이랑 저랑 이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양양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설악산 쪽에 이제 이 호텔을 잡았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의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식 할 때 입었던 정장이 검은색이었어요. 갑자기 한 그 15분쯤 지나선가 이 기사분이 저한테 이 지역은 유지가 누군데 그분이 큰 돈을 여기다 기부를 해가지고 다리를 놨다 하면서 그 지방의 그 실상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가만 봤더니 저보고 하다가 왜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걸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영감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검사, 주로 이런 직업 가진 분들한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보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내 나머지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이제 그런 마치 제가 시찰 나온 사람한테 보고하듯이. 근데 집사람이 이제 호텔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깼어요. 근데 한 5분 정도를 들었는데 너무 깍끗하게 그리고 나서 호텔 앞에 딱 차를 대더니 허겁지겁 뛰어나와가지고 문을 착 열어주면서 그러니까 집사람도 이제 잠 깨가지고 근데 웃을 수가 없잖아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면은 이럴 수 있겠구나. 또 한 번은 또 몇 년 있다가 밤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분이 그때가 이제 미터 계량기가 바뀌었을 때예요.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오네요?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분이 혹시 경찰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요금 나온 액수보다 한 30%를 깎아서 이만큼만 달라고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기어코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좋은 일 있었고 한데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상이 가만히 있으면은 좀 차갑고 이렇게 쌀쌀맞게 보이는구나. 그 이미지 때문에 차가운 도시의 남자라고 하는 농담이 되게 싫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차가운 도시의 남자라고 하는 말도 어떤 우리의 공유된 경험이 담겨 있는 은유잖아요. 근데 또 환유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박 교수님 책을 읽어봤더니 뭐 우리 연구소에는 브레인이 없어. 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환유라고. 은유, 환유 잠깐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죠. 개념적 은유를 저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은유, 수사학에서 은유 말고요. 저희가 인지언어학에서 하는 은유의 정의는 정의보다 이게 더 편하겠네요. 예를 들어 그 손이 맵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손이 매워? 그럼 이렇게 누가 내 손을 핥아 먹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먹어보니 매운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죠? 손이 맵다는 건 그렇구나. 내 손맛 좀 볼래? 그러면 진짜 이렇게 입에다 갖다 대진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되게 이게 비근한 예 같지만 정확한 것 같아서요. 뭐냐면 그대로 해석하면 실패하는 것들. 그 안에 2차적 의미가 있는 것들. 2차적 의미가 있다는 건 문자를 그걸 던질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손이 매워라고 할 때 손에 대한 내 머릿속에 이제 빠지직 하고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손 하는 순간 머릿속에 활성화되겠죠. 뇌 일부가. 그 다음에 맵다라고 할 때 그 맛에 대한 그 지각에 대한 게 딱 빠지직 하고 떠오르겠죠. 그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유가 무섭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논쟁이라고 하면 전쟁이 빠지직, 대화가 빠지직.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와 전쟁을 하나로 보는, 묶어서 보는.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은유라고 보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은유 얘기 나온 김에 은유는 저는 인지 언어학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지금 기호학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시도가 있는데요. 기호학으로 간다는 건 정확히 이미지하고 사물까지 연구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미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블루에서 블루는 왜 우울을 나타내게 됐을까? 공산주의 국가들이 보통 배경색이 그 빨간색, 국기가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빨간색은 보통 우리가 근원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은유에서는 무언가를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목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소스를 가져다가 쓰는데 근원 영역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간색은 어디서 가져온 걸까? 빨간색이 주는 의미는 어디서 가져왔을까? 근원 영역을 뒤져보면 보통은 구체적이고 자연물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피, 태양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양은 아닐 것 같죠,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이제 혁명을 나타내는 피가 근원 영역이 되어서 빨간색이 어떤 상징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집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도장 이렇게 2장 넣어서 도장을 딱 찍는다고 하면 빨간색 그 인주를 쓰죠. 주가 붉은 주자잖아요. 그래서 인주를 쓰면 이때 빨간색은 이게 필까? 아니면 불일까? 아니면 태양일까? 빨간색이 왜 길하게 되지? 왜 어둠을 쫓아낸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길함을 주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상징을 연구하려고 이미지 쪽을 보고 있고요. 사물도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사찰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 불용사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일주문이 있고 일주문이라는 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계, 바운더리를 딱 쳐주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이 게임에서 얘기하는 어떤 결계 막 이런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바깥 세상과 안 세상을 구분시켜 주잖아요. 그 사찰에서 다리도 그렇죠. 상징이. 그래서 이 다리에서 저 다리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차 안에서 피아노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고 사천왕이 주는 의미가 있고 밑으로 전각을 통해서 수그리고 들어가서 앞으로 나왔을 때 대웅전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다른 어떤 무언가 우리의 심리적인 기제를 건드리는 것과 만들어지는 그 사물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에도 이미지에도 사물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언어학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를 이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목표 영역을 그 사람이 어떤 은유로 표현하느냐를 보면 어떤 근원 영역에서 가져와서 그걸 이해하고 있냐를 알 수 있거든요. 아까 그 논쟁이 제일 보통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대화를 왜 저 사람은 전쟁을 끌고 와서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왜 저 사람은 수다라고 하지? 저 사람은 왜 토론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드러난 게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 은유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그 사태를 이해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예전에 그 논문 하나 쓰다가 환구시보 중국의 환시우시바 그 글로벌 타임즈 그 환구시보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북핵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중국과 미국이 이제 바둑을 두는 거죠. 그래서 R이 이제 어디가 되겠습니까? R 하나는 이제 북한이고요. R 하나는 남한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바둑알이 되는 순간 주동성, 그러니까 능동성 다 배제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고자 하는 대로 저희는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또는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차 이렇게 모는 거 있죠. 착착 하면서 말할 때 우리는 뭐 말, 그 다음에 거기서 마부는 이제 누구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런 표현을 썼을 때 그 일부를 통해서 그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외교적인 그 관계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말을 하면 습관적으로 조금 그 분들이 쓰는 은유를 스위치를 보통 꺼놓는데요. 근데 이제 발동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은유는 이런 가치가 있고요. 환유는 재미가 어느 쪽에 있냐면요. 책에서는 예를 든 게 이제 아까 브레인 말씀하셔서 우리 학부에 브레인이 많다. 아니면 우리 도서관에 브레인이 많다.
하면 1차적으로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왜냐면 진짜 뇌들이 막 있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전체 사람, 그러니까 뇌 부분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왜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할까? 라는 게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왜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할까? 그게 이제 찝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활성화된다는 건 강조하고 싶은 부분, 쉽게 얘기하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중에 특징 중에 너무 뛰어나, 머리가 뛰어나. 그래서 브레인, 머리와 지능과 관련된 건 브레인이니까 브레인. 야, 일손이 부족한데 우리 왜 손이라고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들은 손으로 하니까 손으로 사람 전체 또는 노동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 뒷부분에 그런 얘기도 써놨는데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 요즘 문제 있었죠. 제가 맥도날드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 건장한 남자가 해피밀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잘 몰라. 근데 이제 제 옆에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지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리키고 싶어. 야,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귓속말로 하겠습니다. 야, 저기 검은 모자 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야, 저기 뿔테안경. 또는 야, 덩치가 큰데 해피밀을 먹고 있어. 그래서 조그만 거 애기들 거 먹고 있으니까 야, 해피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중에 일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특징을 딱 집어서 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환유.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 상황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데요. 왜 그 부분을 선택했을까가 핵심입니다. 아, 이 사람은 뿔테안경에 관심이 있었던 거고 나는 내 눈에 띄었던 게 검은 모자였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딱 봤을 때 저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해피밀 하나로 될까? 해서 그 부분을 얘기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관심이 있어서 그 언어 표현을 썼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언어 표현을 쓰는 순간 아, 저 사람은 저기에 잘 이렇게 시선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저기에 자꾸 집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국면성 아까 말했던 부분으로 얘기를 하지 하루를 전체를 다 얘기하지 전체를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언어가. 그래서 언어를 보면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뭔가 재밌는 일을 겪으시고요.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 일기를 몽땅 다 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중에 의미 있었던 것들만 남을 겁니다. 일기장에. 그죠? 24시간 동안 일기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24시간이니까 24시간 다 옮겨야지. 이러진 않거든요. 항상 우리는 축약해서 포인트만 남기는 습관들이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늘 우리는 어딘가에 집중하고 부분에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집중한다는 거. 그러면 그 집중을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요 부분만 갖고 계셔도 아마 오늘 집에 가시거나 밖에서 활동하실 때 누군가가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저 사람은 왜 저런 표현으로 저걸 얘기하지? 왜 환유를 쓰지? 왜 저런 은유를 쓰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어느 정도 분석이 완벽히 늘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맞지 않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 이런 거 고사하고 라고 했는데 고사가 이제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잖아요. 식물 은유를 쓰셔요? 제가 이럴 수도 있겠죠. 왜 여기다 식물 은유를 쓰시죠? 식물이 말라 죽는 그 고사라는 표현을 쓰시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식물에 관련된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용적으로라고 하죠. 습관할 때 관용,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그냥 쓴 건지 이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조금은 있고요. 네. 항상 분석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박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손을 씻는다. 아까 이제 뭐 손이 맵다 이런 표현도 썼지만 이 왜 은유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게 보니까 세례를 예를 들었어요. 네. 네. 그 세례 다 아시죠? 그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세례한다. 혹은 이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침례다.
이게 매피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했는데 읽으셨네요. 네. 세례 그 부분을 쓴 이유는 우리가 개념을 언어랑 연결되기도 하지만 행동과도 연결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심리 실험을 한 부분을 제가 넣은 게 있는데 거짓말을 학생들을 한 클래스를 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반은 손을 씻게 하고요. 나머지 학생 반은 손을 안 씻고 그냥 나가요. 그 다음에 손을 씻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느껴지는 그 죄책감의 정도를 수치로 재니까 이렇게 본인이 쓰게끔 했겠죠. 낮은 거예요. 손을 씻은 학생들은 자기가 그 느낀 죄책감이 씻겨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보통 그러죠. 이렇게 한 명 딱 해결하고 죽이고 그러면 조폭이 막 손을 씻는다거나 그 피를 닦는 의미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씻는 장면들이 연출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여성분이 영화에서 어떤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셨을 때 씻을 때 약간 강박적으로 오래 씻는다거나 그러면 왜냐하면 행동과 개념 그리고 언어 이런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씻어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좀 덜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행동이나 아니면 내가 느끼는 그 만족감이나 행복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행동이 내 개념을 또는 언어가 내 개념을 만들 수 있고요. 개념이 다시 언어를 다시 조작할 수 있고요. 개념이 행동을 유도해낼 수 있죠. 내가 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긴밀하니까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은유라는 게 꼭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책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어가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소강호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 나나나나나 하면서 이제 여러 번 만들어진 지금도 계속 드라마 40회짜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무협물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그 소강호라고 하는 노래를 이 영호충이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정파의 무림인이고 한 사람은 사파, 이른바 마교, 1월교 쪽의 무인인데 그 장면이 바로 세수리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무림인으로 살다가 그 무림계를 떠나려고 할 때 어떤 의식을 거치냐면은 손 씻는 의식을 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손을 씻고 기존의 무림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그럼 아무도 이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손을 씻고 아무도 이제 그 사람한테 관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가족을 죽이고 하면서 그 일을 해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쫓기다가 죽어가면서 그 소강호라고 하는 노래를 전해주고 요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무슨 뜻이 있냐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삶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침례라고 하든 세례라고 하든 보통 이제 침례는 세례의식을 할 때 머리까지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본래 세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존의 인간의 삶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 귀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방식의 의식. 이런 걸 보면은 손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대단히 보편적인 은유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은유의 세계를 다룬다라고 하는 게 문화와 역사와 전통, 언어를 다르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 은유의 세계는 오히려 인간 공통의 어떤 영역과 맞닿아 있다.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분석해내고 연구해내려고 하는 게 이제 인지 언어학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 책이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 그 삶으로서의 은유를 소개하고 있고요. 뒷부분을 읽으셨나 봐요. 2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래, 우리 일상에 이게 보편적이라고 하자, 은유가. 그렇다면 2부에서는 졸탕 퀘벡세스라는 이제 헝가리 학자가 은유는 그럼 다 보편적일까? 모든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다 비슷할까? 이거 하나. 그다음 다를까? 다르다면 왜 다르지? 이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2부가 되거든요. 3부에서 이제 좀 복잡한 혼성의 역할을 그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2부에서 다루는 주 집중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비슷한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저도 몸이 있고요. 그 중국인도 몸이 있고요. 한국인도 몸이 있고 몸이요. 몸이 보편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하나의 미디어, 매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눈 앞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눈 앞이라고 하지 눈 뒤 표현은 보통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 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방향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등 뒤라고 하지 등 앞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비문은 아니지만. 근데 배후라는 표현이 있죠. 중국어도 빼이허 똑같이 씁니다. 배후. 등 배자에다가 뒤죠. 배전이라는 말은 쓰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몸 때문에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죠. 백이라는 표현이 있죠. 영어에는. 그래서 백, 예, 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앞, 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지향, 그러니까 방향을 인지하거나 아니면 존재에 대한 거를 개체를 인지하거나 또는 구조적인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몸에서 우선 시작하기 때문에 몸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나라별로 또는 문화별로 문화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되게 좋게 보고 아래를 조금 안 좋게 보는 성향이 있다고 레이코프는 얘기해요. 그래서 쓰는 게 기분이 좋으면 우리는 기분이 업이 된다거나 날아갈 것 같거나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이 땅속에 처박혀 있는 느낌이거나 행복한데 아니면 뭐 축 처진다거나 이런 표현은 쓰지 않죠. 왜냐면 우리의 경험이 기분이 좋을 때는 뭔가 에너지가 넘치면서 위로 그 다음에 보통 안 좋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되면 눕게 되거나 자꾸 처지게 되는 밑으로 가라앉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언어에 반영이 된다. 근데 언어에 반영이 되는데 이런 경험은 중국인도 일본인도 한국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통적이다.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를 통해서 그 문화적 보편성을 연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높을 고자에다가 흥자, 흥이 높아진다 해서 까오싱 하면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위로 가는 것들은 업되는 것들은 대부분 좋은 거구나. 이게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이런 수많은 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이점도 물론 이제 존재는 하죠.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는 좀 나중에 네. 말씀드릴까요? 자, 내 생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이 인지 언어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내용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 결과물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해요. 예컨대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단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차도남이라고 하는 걸 꺼낸 건데 제가 차도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는 3살 터울 지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여동생 친구들이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동생의 친구하고 이렇게 썸씽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차도남이란 단어를 들었던 맥락이 어떤 맥락이었냐면은 나중에 한참 이제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동생이랑 농담 삼아서 막 얘기를 하다가 야, 근데 네 친구 중에서는 나한테 혹시 관심 가졌던 애 없냐? 그랬더니 여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 같은 차도남한테 누가 관심을 갖겠냐. 그러니까 쌀쌀 맞고 차갑고 뭐 이렇게 깍쟁이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저를 바라봤던 그 여동생의 친구들의 눈이 쟤는 어떤 남자야 라고 하는 스타일을 딱 정해버리는 이렇게 그 사람 자체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걸 인지라고 하는데 이 인지의 방식을 결정짓는 말 그것을 인지언어학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해온 결과물을 가지고 현실을 적용할 때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아 이게 우리에게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이요. 프레임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면 그 관념이 고정되는, 픽스되는 거죠. 하나로 고정이 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서 항상 그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건 우리가 경로 의존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출근할 때 늘 지나다니는 길로 지나다니고 늘 먹던 걸 먹고 잔을 들 때는 드는 방식이 한번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익숙해지면 바꾸지 않죠. 오른손 쓰던 분은 왼손으로 의식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늘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경로 의존성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그 타이핑 하실 때 그 타자 있잖아요. 거기에 쿼티 자판 배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서가 Q, W, E, R, T, Y 이렇게 해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원래는 예전 타자기 칠 때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되잖아요. 종이를. 근데 요 찝을 때 서로 연속으로 치게 되면 딱 종이가 찝히기 때문에 요걸 피하기 위해서 그 배열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연구단체에서 조사를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판이. 타자기 때는 괜찮은데 이제는 종이 찝는 일이 없으니까 바꾸자. 다른 방식으로 바꾸자 해서 이걸 바꿨던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익숙한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비효율적이더라도 난 이게 익숙하니까 그냥 이거 쓸게가 된 거죠. 대중이 그렇게 원하면 상품이라는 건 원래 서비스는 그렇게 따라가니까요. 그게 변화가 안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쓰는 어떤 프레임이라는 거, 습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봤던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요.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도 있죠. 바꾸는 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냥 대강 입고 나가면 이 옷이 편한데 왜 다른 걸 내가 시도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늘 무언가를 바라볼 때 사용했던 은유들 또는 어휘들, 환유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이렇게 해서 쌓였던 고정관념들이 하나의 프레임이 이제 틀이지 않습니까? 틀. 그래서 틀을 구성하는 거죠. 네모난 틀로 세상을 보면 바깥을 보면 네모나게 보이고 동그란 창문을 통해서는 동그랗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가진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이 들어오는 거죠.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선 창 틀을 한번 내가 가진 마음의 창이라는 그 틀을 바꿔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렇죠. 안타깝게도 아마 이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보통 TV 시청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콘텐츠를 자꾸 클릭해서 보면 계속 밑에 추천 영상이 뜨는데 제가 봐오던 영상과 비슷한 주제나 비슷한 관점의 내용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데 이것도 이 프레임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가 있나요? 프레임과 알고리즘 이렇게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동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터넷에서는 한 번의 순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넣을 때밖에 없죠. 근데 검색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 숙제를 내주면 과제를 넣어주면 천차만별이에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를 보통 정해줄 때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면. 왜냐면 검색을 그걸로 해보라는 거죠. 근데 검색어를 잘못 설정하면 엉뚱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선생님도 그 무언가를 볼 때 요 순간이요. 이 순간에 그걸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뭘 넣을지 결정하려면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컨텐츠를 얻는 건 왜 어렵냐면 이따가 심심하시면은 핸드폰으로 외계인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또는 뭐 다음이건 어디건 검색을 해 보시면 이미지가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미지가 없어요. 상상력의 빈곤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ET가 한번 나오면 외계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ET 이걸 약간 변형시키면서 이제 써먹는 거죠. 에일리언이 하나 나오면 그거를 이제 변형시키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웹툰 작가 중에 가끔 식물이 막 외계인 모습으로 꽃이 막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특이한 경우들 인어가 막 위에가 물고기고 밑에가 다리가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결국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살짝 변형시킨 거지 완전히 새롭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완전히 새로운 거를 저는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완전히 새로운 게 가능할까요? 완전히 새롭다는 거. 예전의 것들을 변형시키는 거 말고 완전히 새로운 거. 그 만약에 아직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 창조성,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새로운 문제에는 새로운 해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그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창의, 창조, 새로운 걸 끄집어낼 때 예전 것들을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또는 그걸 변용시켜서 쓸 거라면, 변용할 거라면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내가 사용하는 어휘가 또는 내가 검색하는 것들이 무엇을 불러일으키고 나온 것들은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시각을 하나의 안경이나 새로운 창, 틀 이런 걸 드리고 싶은 게 제 연구의 어떤 목표이자 제 소망입니다. 네. 네, 그 사실 저는 박 교수님 이 이야기가 저희 집에서도 늘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직장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집사람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저하고 다르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더 큰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들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셋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전에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마치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들이 끼어들어서 삼자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엄마 아빠가 한 편이 되고 아들이 다른 편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틀과 방향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아빠고 그래도 교수고 박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학교 때까지 먹혔거든요. 고등학생 되니까 안 먹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데 아이 얘기를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라보는 틀 자체가 완전히 다르구나. 이 프레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되거든요. 바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왜 세대 차이라고 하는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세대와 세대 간의 대화가 가능하려면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패턴이나 틀을 잠시 좀 한쪽으로 젖혀두고 저런 틀과 방식을 받아들여야만 실제로는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사실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인지 언어학이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개별적이니까 다른 인지언어학자들은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같은 연구지만 목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걸 주고 싶더라고요. 어떤 좀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까 했던 게슈탈트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두 부분이 있어서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조금 이따가 같이 하셔도 되는데 물음 4번에 보면 not happy하고 unhappy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not happy, unhappy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 레이코프가 얘기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면 자꾸 레이코프라고 그러는데 사실 삶으로서의 은유는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 둘이 썼거든요. 조지 레이코프는 언어학자고 마크 존슨은 이제 인지 철학자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융합적으로 굉장히 멋진 책을 낸 거죠. 근데 앞에 있으니까 그 초두 효과라고 하죠. 앞에 있는 사람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와 누구 할 때 둘 다 얘기를 안 하고 줄이게 될 경우엔 우리가 두 문자어를 이렇게 쓰잖아요. 앞 글자를 모으죠. 예를 들어 WTO면 이렇게 WTO 쓰지 그 두 번째 글자를 모아서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지 레이코프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조지 레이코프가 그래서 결국에 얘기한 게 도상성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도상성 쉽게 말씀드리자면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쫙 압축해서 지도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착 비슷한 그 유사성을 근본으로 해서 갖다 놓는 거. 요 작업을 하는데 언어에도 언어의 형태가 그거를 어느 정도 의미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t happy와 unhappy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형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서로 관계가 먼 거예요. 영향력을 덜 주고요. 형태적으로 강력하게 붙어 있으면 얘네가 서로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not 부정이랑 happy랑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뭐보다 상대적으로 unhappy로 한 어휘가 된 것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부정의 영향이 행복하지 않아 이 수준이라면 unhappy는 불행해. 부정의 그 강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형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술을 마셨다고 하면 마시다라는 건 그냥 마셨다라는 동작을 표현하는 것 뿐이지만 나는 어제 술을 마셨다. 근데 김수천 선생님은 술을 마시고 마셨다. 라고 하면 마셨다예요. 결국에는 그죠. 이상적 언어 형태로 보면 그냥 마셨다라는 동작을 한 건 똑같지만 반복을 하면 형태적으로 반복하면 무언가가 이렇게 더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적 그런 것들을 의미를 획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언어가 사실은 조카가 너무 뜨거워요 뭐 이런 거 쓰는데 그 너무 하게 되면 강조되는 거죠. 부사어도 뭐 형용사도 동사도 반복하게 되면 형태적으로 양이 늘어나면 의미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폭증하게 된다.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폭증한다. 그래서 not happy와 unhappy도 가까운 것들은 우리 가까울 때 쓰는 말이 이제 친하다죠. 좀 더 가까이 있으면 이제 친하다. 친이 가까울 친자잖아요. 친하다. 우리는 거리가 먼 편인데 너가 직접 해결해. 나는 얘기 못할 것 같아. 거리가 멀다는 이제 실제로 사이가 영향력이 서로 주고받는 게 적고 이렇게 소원하다. 소원도 멀 원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언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그 제약을 가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거꾸로 보면 언어를 잘 보면 삶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전부 이렇게 화석처럼 여기에도 이제 화석이라는 말 표현했는데요. 화석이 있는데 그 화석을 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도 획득할 수가 없고요. 화석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언어가 그냥 던져졌을 때 그냥 말한 걸 뭘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요. 말을 했을 때 따지부들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같은 현상을 다르게 바라본다는 건 세상이 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시작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도 꽤 됐는데 제가 사실 되게 놀라운 거는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도 받고 이 온라인상의 질문도 받고 해서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 제가 2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상당히 왜냐하면 제가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네. 이 박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내가 쓰는 말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내가 쓰는 단어들을 좀 바꿈으로써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영식 선생님께서 이름까지 밝혀주셨네요.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자주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의 습관을 바꾸려고 자주 쓰는 언어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새로운 언어를 바꿔주려는 시도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요. 얘까지 들어주셨어요. 기저질환, 이게 전문 용어인데 네. 평소 앓고 있는 병, 이게 쉬운 말이다. 요건 이제 같은 걸 지칭하는 다른 말인데 요거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질문이었는데 일단 김영식 선생님의 질문은 이렇게 새로운 언어로 바꿔주려는 시도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남을요?
남을 바꾸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 사람의 습관을 바꾸려면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갑자기 증문즉설 뭐 이런 느낌. 저는 남은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바꾸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저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고 좋은 의미에서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 요즘 그 선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이 가시죠. 그 민주당 보수당 싸울 때 세금 가지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어디선 뭐 많이 걷자, 어디선 적게 걷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적게 걷고 싶었는데, 근데 그들이 싸울 때 사용했던 용어는 그 보수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세금 구제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이게 레이코프의 분석입니다. 그럼 세금 구제를 계속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싸울 때 세금 구제라는 용어를 둘이 번갈아 가면서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제라는 표현이 이제 벗어나다잖아요. 거기서부터 구해지는 거. 나는 여기서부터 탈출해야 되고 이거는 안 좋은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한 번, 10번, 100번 강조할수록 강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보수 프레임에 말려버린 거죠. 그래서 진보 늘 졌다라고 레이코프는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내가 그 프레임에 관련된 어휘를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쓰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대화를 수다를 떨고 싶고 이런데 너의 주장은 내가 방금 뭐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렇게 공격되지 않아? 막 이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자꾸 수다 쪽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던진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계속해서 내 프레임 쪽의 어휘를 반복해서 쓰면 반복이 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그럼 그 상대방이 조금은 변화할 거라고, 그래서 쓰는 어휘들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정어를 쓰면 안 좋냐면 그런 거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사실은 조지 레이코프는. 삶으로서의 은유가 획기적이었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어디서 나온 제목이었냐면 코끼리가 이제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수업에 들어갑니다. 레이코프가.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실험을 하나 하자고 해요.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코끼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부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부정은 긍정을 떠올린 다음에 그걸 지워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떠올라요. 강화되죠. 그래서 담배 피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담배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건 던져놓고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던져줘야 되는 거죠. 사탕 먹어야지, 뭐 이렇게 간다든지 다른 방식을 쓰셔야지. 그 안에서 그걸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바꾸고 싶은 용어, 그 다음에 쓰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용어가 있으시다면 그걸 먼저 자꾸 이렇게 그런 느낌 안 들게, 강요의 느낌이 안 들게 쓱 쓰시면 어느덧 같이 쓰고 계실 겁니다. 향이라는 게 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꽃이 되시면 그 향은 그분한테 배어서 어느 순간 같은 꽃향기로 둘러싸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은 생각나는 게 담배가 생각이 나요. 방송에서는 금기어이기도 한데 어떤 재미난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밌게 워낙 사회적으로 이제 담배를 끊어라라고 하는 요구가 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담배를 끊겠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담배를 피우고 계신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담배 끊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담배를 다 피우시더니 이렇게 버릴 때 톡 끊어가지고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매일 담배를 끊어서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담배 끊지 말라고 끊으라고 요구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 이제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건데 사실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그건 프레임이고 전략 부분도 있지만은 위트, 유머 이런 것들이 있는 까닭이 언어를 다른 방식으로 재밌게 뒤틀므로써 상대방의 공감과 호감을 유도해내서 관계를 바꾸는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언어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상대방을 바꿔야 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바뀜으로써 상대방이 변화하게 유도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나 외국의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뭐 스럽다, 뭐 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코로나 블루한 삶 속에서 네. 심리적 거리두기를 좁힐 수 있는 언어의 방법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어려운데요. 네, 어려워요. 코로나 블루소 바꾼다고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조금 힌트를 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바뀔까? 저는 그렇게 할까요? 정보잖아요. 뭐냐면 결국에는 아까 외계인을 우리가 생각하자고 한번 떠올려 보시죠 라고 한 다음에 떠오른 우리가 조사한 모든 것들 외에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보기. 학생들이랑 이런 거 가끔 하거든요. 기존에 없던 거 한번 만들어 보기. 인어를 변형시켜 보기. 뭐 이런 것들. 이거 왜 하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새롭게 가공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핵심은 시작이 어디냐면 정보의 입력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로 우리가 노출된 그거에 이제 내가 노출되면 거기에 물에 빠지듯이 내 몸을 담그듯이 그 정보에 담궈 놓고 거기 있는 것들로 이제 조합하는 거죠. 주어진 레고 블럭으로 제가 자동차가 없고 성인데 그럼 성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했는데 우주선 시리즈라면 레고 잘 모르지만 그 우주선밖에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주정거장 시리즈밖에. 그러면 혹시 내가 가진 블럭이 만들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혹시 애초에 갖고 시작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게 막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어디서 취할까? 유튜브도 좋고요. 뭐 책도 좋고 이런 강연 나와서 같이 저랑 대화하시거나 이런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그다음에 그 정보를 한번 새롭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변형시켜서 적용도 해보시고 이렇게 한다면 혹시 이런 것들이 답답하잖아요. 집에 계신 게 답답한데 그래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정보만 계속 쏟아져 오는데 정보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난감처럼 장난감 얘기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중국 무술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한쪽 도장에서 한 10년 정도 배웠을 때 거기서는 그 창수를 시작할 때 다 이렇게 찝으면 스승님이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라. 딱 준비 자세가 취해지는 순간 막 말이 달려오고 막 몰입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창을 돌려서 말 다리를 베고 끄집어서 막 사람을 어디를 막 이렇게 찌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고 나면 진짜 한 차례 막 전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계속 되니까 어느 순간 다른 도장을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한 군데서는 게임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대련을 하는데 그냥 놀이하듯이 하라고 해서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몸에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던 그 힘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려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굳이 내가 힘을 줄 필요가 없고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부분은 그렇구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 조건이 컨디션,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변화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운율을 가질까 고민하시려면 최소한 우선은 기본 정보가 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런 방식으로 가고 싶다라는 계열의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요즘은 많잖아요. 유튜브, 책, 강연 이런 것들을 접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만약에 저와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 게 도움이 되신다면 저도 되게 기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만나 뵙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 교수님 인사말. 인사말이요. 글쎄요. 아까 만나 뵙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집중해 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유난히 또 이렇게
힘든 자리에 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물론 저쪽에서 이제 저조하다 뭐가 유튜브 지금 시청자가 좀 저조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조라는 게 직업병인가 봐요. 그 낮을 저자죠. 저자 양이 적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양이 많은 거는 높을 고자를 쓰고요. 양이 낮은 건 이 낮을 저자를 쓰죠. 양과 높이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양과 높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책을 이렇게 계속 쌓잖아요. 양이 많아지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높은 성적, 많은 성적이 아니에요. 50점보다 100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100점을 많은 성적이라고 사실은 하는 게 1차적인데 은유를 쓴 거예요, 여기에도. 그래서 높은 성적. 그래서 우리 경험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저는 사실 이 저라는 것도 쌓이면 올라가겠죠. 유튜브의 특성이 그거니까요. 우선은 제일 먼저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죠. 근데 노말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이제 그리스어까지 쫓아가면은 맨 앞에 노말의 앞부분이 노모스라고 하는 말로부터 유래한 단어일 텐데 그 노모스는 뭐 관습, 전통, 규범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늘 하던 대로거든요. 그건 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습관이죠.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각자의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까지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가 되면 이제 뉴노멀한 시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했으니까 예전에 그 광고 방송 가운데 제 기억에 남았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철도공사의 광고였는데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도시와 시골에 떨어져 살면서 멀리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당신을 보내세요. 이 멘트가 나오는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를 많이 이용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이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언택트를 강조하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문자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근데 따뜻한 감정이 실려있는 목소리 통화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자주 통화하고 한다면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좋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그때 통화를 하면서 쓰는 말, 내가 그동안 어떤 단어를 많이 썼고 어떤 표현들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많이 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은유가 있고 감정까지도 깊이 배어 있는데 그 말들을 조금 더 좋은 단어들로 바꿔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의 습관을 들여나간다면 새롭게 살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심지어는 관계까지도 우리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뉴노멀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시간 나는 언어로 그 뇌를 씻는다. 그 연세대학교 글로벌 엘리트 학부 인지언어학자 박응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